해볼게요. 예. 자, 거기 이제 이 책이 일단 제가 흐름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좀 핵심적인 것만 딱딱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이 책의 그 고전의 이해와 감상의 일부가 구비문학이라고 나오죠. 네. 넘기면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에요. 구비라고 할 때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비가 비석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자로 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대에 다니면서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객관식에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막 주관식으로 뭘 쓰라고는 잘 몰라.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그렇죠? 오래 간다. 비석에 글이 새겨지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구비문학.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오럴 리서치. 여러분이 국문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학기 때도 너무 이렇게 시험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이고 뭐 방송도 저도 이제 다 들어봤는데 방송에서는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 과목 자체는 기말 시험의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말 리포트 아마 그럴 거예요. 기말 리포트인데 리포트라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기말 중간은 그러고 중간이 리포트고 기말도 기말이 시험인가요? 저번에는 그래서 1학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또 알게 되니까 어쨌든 뭐 공부를 할 때 이 과목은 좀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원시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대. 원시에서 고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죠? 근세. 그다음에 중세 이라는 거예요. 원시 시대 나중에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국문학의 역사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국문학의 역사에서 공부하실 때 다 배우시겠지만 원시 시대, 그다음에 고대 시대, 그다음에 근세,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이제 뭐 근대로 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시대가 나눠져요. 그래서 원시 시대는 뭐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있잖아요. 이걸 원시 시대라고. 구석기, 신석기. 암사동에 가면 그 선사의 족지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시 시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대 시기는 고대 국가를 건립한 시기.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그 단군 신화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기를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세, 중세라고 할 때 이제 중세는 보통 이제 이게 중세라고 하는 것은 중세도 전기문학, 후기문학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것도 나눠지는데 삼국 시대부터 이제 남북국 시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1기, 2기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역사는 원시, 고대, 근세, 중세 이 정도 나눠진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2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나눠진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5페이지에 가보세요. 5페이지에 가면 단군 신화라고 나오죠. 5페이지에. 단군 신화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삼국 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삼국 유사에서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 그랬죠? 유자. 1-1에 5페이지에 삼국 유사 있잖아요. 유자가 뭐냐면 빠질 유자예요. 빠질 유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 유사는 왜 삼국 유사냐면 삼국사기에서 빠져있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것을 일련히 지었다.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제 이 단군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정사보다는 야사가 많아요. 맞죠? 그건 알죠? 삼국유사는 이렇게 야사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단군 앙검의 이야기 이거 뭐 모르신 분 없잖아요. 곰 나오고 뭐 웅녀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단군 신화의 주제가 뭐죠? 단군 신화의 주제가? 네? 홍익인간. 맞아요. 근데 이제 홍익인간인데 이걸 이제 좀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이제 물어보냐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 정도 쓸 줄 아시죠? 이게 넓은 홍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로올리죠. 이익이 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 이 널리 인간을 이렇게 그래서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때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 세상이라지 인간 세상. 인간 세상. 이 홍익 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과인식 시험에 이런 홍익 인간의 뜻이 뭐냐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번에 2, 2번에 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홍익 인간의 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5페이지 보세요. 이 책에 이제 쭉 보면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거기 한 6째 줄 정도 볼게요. 6째 줄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말했다 환인의 서자. 이 서자라고 하면 뭡니까? 서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첩의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서자는 뭐냐면 적자 있죠. 적장자 그러니까 마지를 제외한 여러 아들들을 여기서는 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자가 아니에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그 서자가 아니라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적장자를 제외한 그 아들들이란 뜻이라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문도 서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한문도.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서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태백이 도대체 어디냐? 태백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태백산 있잖아요. 태백산 있잖아요. 그런 태백산이냐? 또 뭐 백두산이냐? 이것도 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태백산에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어. 솔직히 이제 학자들의 견해니까. 어쨌든 이런 삼위태백이라고 할 때 이 위자는요, 여러분 위태로울 위자거든요. 위자가 그러니까 위태롭다는 거는 높다는 거예요. 새 봉우리가 높이 솟아있는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천부인을 거느렸다고 나오죠. 천부인 보이시죠? 천부인은 2번에 나와요. 무당들이 사용하는 신경 거기 나오죠. 신령, 신검, 신령한 경이니까 이게 무슨 경자? 거울경자죠. 이 정도는 한자 알겠죠? 그 밑에 2번 각주 있잖아요. 신경, 거울경자. 신령할 때 영자는 방울영자. 방울 알죠? 딸랑딸랑하는. 그 다음에 신검은 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묘양산이라고 이제 나오죠. 태백이. 그러니까 묘양산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에 묘양산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의 남한에는 그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태백산의 그 태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진짜 태백산이다, 뭐 백두산이다,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신단수라고 할 때 이 단자를 썼는데 이 단자가 여러분 단군 신할 때 단자가 무슨 단자인 줄 아세요? 이게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라고 있죠. 그 박달나무 단자예요. 그래서 그 박달나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 해서 이 단자를 써요. 단군 신할 때 그래서 그 단자를 써요. 그래서 신이 다스린 도시다. 환웅천왕이라고 했다고 나오죠. 환웅이 하늘에 이제 왕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이게 뭐예요? 풍백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람풍자잖아요. 바람신이에요. 요즘 말로 바람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람의 신. 우사는 비의 신. 운사는 뭐겠어요? 구름의 신. 그래서 거느려서 곡식, 인명 넘겨보세요. 질병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해서 교화했다. 그때 이 이야기 여러분 이거 단군신화 모르신 분 있어요? 이거 간첩이 단군신화 모르면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굴에 살면서 신인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신화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우스가 있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아기자기한 거예요. 신인은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이걸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여기서 이제 햇빛을 보지 않는다.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동굴에 있는 거죠. 동굴은 어떤 장소죠, 여러분? 격리된 장소. 그래서 격리된 장소. 동굴은 격리된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됐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호랑이, 곰과 범이 이러다가 이제 곰은 어때요? 나오죠? 37에 21이잖아요. 21일 기에서 여인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뛰쳐나가 버리죠.
그래서 웅녀가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잉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이라고 불렀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임금이 즉위한 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그러니까 평양성에 도읍을 정했다고 하면 백두산이라는 소리 맞겠죠. 이게 지금 평양이 우리나라 남한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 또 태백 그 산 있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그걸 또 여기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이 책에서는 이제 평양 쪽으로 본 거예요.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 여러분 조선이 이제 고조선인데, 여러분 이제 조선이라는 말 이것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이 여러분 가평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가평에 가면 무슨 수목원 있어요? 광명. 네? 아침고요. 네, 아침고요 수목원. 여러분 아침고요 수목원이 이거 아셨어요? 아침고요 수목원이 조선 수목원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봐요. 이거 아침 조자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모르시면 없죠? 이 선자가 여러 가지 수 있어요. 자 1번은 신선하다. 그럼 어묵 중에 무슨 어묵 있어요? 어묵 중에 선어묵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신선한 어묵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드물다. 뭐가 드물다. 드물다는 뜻이 있어요.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 논어에 나오는데 아주 말 삐까삐까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가 조용하다. 고요하다. 세 번째. 조용하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조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침이니까 이게 조죠. 고요할 선자죠. 그래서 이게 조선 수목원이에요. 모르셨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면 조선의 정자가 있어. 가보신 분. 그에 있죠. 조선시대 정자가 있는 이유가,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조선 수목원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이게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말. 잘 모를까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산을 뭐 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았어요? 산신이 됐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08세였다는 거예요. 뭐 신들은 죽지 않잖아요. 가디스 이모틀이잖아요. 이모틀 안 죽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곰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세종실록 시리즈에 수록이 된 거는 또 이제 이걸 조금 다르게 쓴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영이라고 할 때 이는 다를 이자고 영자는 신령스러울 영자예요. 영자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나요? 이 영자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영자가 이게 어떤 의미냐? 기우제 드린 형상이에요. 기우제. 하늘에 뭘 지네? 기우제. 보세요. 이게 비우자죠. 비우자잖아요. 요게 무당이에요. 무당. 왜 무당이냐면 이 글자도 재밌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말돼요? 무당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입을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죠. 비가 오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뭐 하는 형상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자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다니까. 무당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지내. 비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기우제를 지내면. 그래서 이 영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여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울 영자에 뭐다? 기할 이자. 그래서 단군에 이제 나와요. 고기라고 하는 건 옛날 걸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먹는 고기가 아니고 옛날 것을 기록했다. 거기에서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이름을 웅이라고 했다. 지상으로 내려가 교화시켰다.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단웅천왕이다. 그래서 뭐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약을 먹였다고 나와요. 약을 먹였다. 이런 거 없잖아요. 단수신 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단군이라고 했다. 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몽도 어때요? 주몽도 해무수하고 누구 사이죠? 주몽. 몰라요? 해무수하고 유아부인 이거 아시죠? 요 사이에 주몽이 태어납니다. 주몽이 태어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는 신이죠. 여기는 인간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주몽은 뭐예요, 결국? 반신, 반인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단군도 보세요. 단군, 안검도 환웅하고 누구예요? 웅녀죠. 네. 여기는 뭐죠? 신이죠. 여기는 뭐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반신, 반인인 거예요. 반신, 반인.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참 이게 깊어질 때 과연 하늘나라에서 온 그 신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못하죠. 그럴 수 있냐고. 이건 이제 하나의 신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천신족이라는 부족이 있고 지신족이라는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2학년 1학기 때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런 그 두 부족이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러한 설이 좀 많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또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라고 했고 뭐 나라를 세웠다 나오죠. 그리고 단군은 뭐 하백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르라고 했고 동부의 왕이다 나왔죠. 그래서 단군은 요인군과 같은 날 왕위에 올랐고 도산에서 모임을 가질 때 태자 부르를 보내 조회하였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신과 인간의 만남. 그리고 신과 인간이 만나서 사람을 낳았다는 건 똑같죠. 네.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단군 신화의 두 모습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북방계와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할 게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신화는 제가 이제 좀 상식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북방계 신화가 있고 남방계 신화가 있고. 여러분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의 차이점. 모르시죠? 뭐라고요? 위치? 지리? 자, 이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북방계 신화는 자,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해. 맞나요? 자, 아버지의 존재가 뭐하다? 확실하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보고. 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북방계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했죠. 해모수와 유아군. 맞죠? 자, 요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주몽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환웅하고 웅녀. 맞나요? 네. 요 사이에 단군이 태어났죠? 맞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이게 북방계. 북방계는 아버지가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단군신화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단군신화를 누가 모릅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국문학을 공부하면 그 수준도 공부하면 안 돼. 그보다 높이. 아, 이게 북방계구나. 아버지. 그러면 남방계는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알이 뚝 떨어져. 맞나요? 그 김해에 가면 김수로왕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을 하시면 정말 가실 곳이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 삶이 풍요로우실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다니까. 근데 이 김해에 가면 그 김수로왕 그런 뭐 유적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하늘에서 그냥 알이 뚝 떨어진다니까, 그냥. 그래갖고 하늘에서 막 서광이 비쳐.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알이 막 바구니에 담겨 있어.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혼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그런 약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의미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죠. 오늘 확실히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은 제가 아주 핵심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 10페이지에 혁것의 신화가 남방계예요. 이게 박혁것에 들어보셨죠? 갑자기 알이 떨어지는 거야. 남방계란 말이에요. 보세요. 뭐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뭐 어쩌고 기슭을 바라보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나정 곁에 숲 사이. 나정이라는 게 요즘 말로 뭐냐면 우물이라고 써보세요. 우물을 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 곁에 숲에 말이 무릎을 꿇며 울고 있어요. 그곳으로 가보니까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뭐만 남아있어요. 큰 알만 있죠? 이를 갈랐는데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나왔다. 난생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렀어요. 10여 세가 되자 성숙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유명한 인물들은 뭐가 특징이냐? 유명한 인물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특징이에요? 급격한 성장 과정이에요. 그냥 한 3일 지나면 막 그냥 엄청나게 자라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유명한 인물들 봐보세요. 노자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노자가 엄마, 이것도 이제 뻥인데 엄마 뱃속에서 몇 년을 있었냐? 80년을 있었다는 거. 80년을 있어서 태어나서 그 어떤 오얏나무를 가리켰다고 그래요. 노자. 그래서 80년 동안 있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는 태어나면서 막 8발자국을 걸면서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어디서 태어나냐? 어머니 겨드랑이에서 태어나. 겨드랑이에서 태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하죠. 신화적 인물들은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야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알에서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다? 남방계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는 자세히 알실 필요 없어. 그래서 뒤에도 이제 거기 보면 12, 13 기말지 신화 이런 것도 다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국문학 고전의 이해 감상은 자세히 물론 공부해도 좋은데 자세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쭉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쭉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자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까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금계에서 나왔다 해서 성을 김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씨가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새 금도 되고 성씨 김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김씨가 이 금계에서 나와서 김씨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지가 열한을 낳고 하는 뭐 누구를 낳고 막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난생신화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14페이지도 황금궤에서 등장한 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방계라는 거. 남방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뭐다? 모른다. 네,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맘마미아라는 영화 있잖아요. 맘마미아 다 보셨죠? 이거 안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이 맘마미아가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했나요? 맘마미아가 뜻이 뭐예요? 오마이갓. 그렇죠. 오마이갓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들으셨네. 맙스사의 맙스사. 오마이갓이에요. 이 맘마미아에 보면 딸이 있는데 그 자기가 누구 딸인지를 모르죠. 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마가 막 일기장을 보니까 막 남자가 3명이야. 다 초대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방계 신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는 이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아직은 여러분 1학년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이걸 또 그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탄의 신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어렵지 않죠? 제가 핵심만 딱딱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서사무가인데, 서사무가, 거기 2장, 서사무가인데, 오늘 좀 많이, 한 가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3장. 이게 한가부터 가면 또 재밌어져요. 여러분, 서사무가 할 때 서사라는 말은 뭘까요, 서사?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이건 알죠? 서사가 이야기라는 말 모르죠? 그러니까 무가는 이야기예요, 무당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무당의 노래는 뭐가 중요하냐면 써보세요. 본풀이가 돼요. 본풀. 이 무당의 노래를 보면 그 본이 근본이죠. 근본을 풀어낸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본풀이라고 합니다. 본풀이. 본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26페이지에 가보면 막 이렇게 무당의 도구, 여러분 무당의 도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쓰는 도구. 무당 무자의 도구 구자 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구.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 무당이 뭐 방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꽃도 있고 그런 걸 무구라고 해요. 무구. 그래서 여기 보면 함경도 함흥 지역의 큰 무당이 뭐 구영한 창세신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무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쪽에 보면 이제 창세가가 나오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이것도 다 저도 이 방송을 들어봤는데 다 이야기는 안 하고 일부만 좀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조금만 볼게요. 27쪽에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하늘은 요즘 말로 보겠어요. 하늘이라고 써보세요. 하늘의 하늘. 따위는 땅이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 즉 미륵이 불교신이에요. 불교신 알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소서. 하늘은 복개 꼭지처럼, 그러니까 가마솥 뚜껑에 이 복개 꼭지라는 게 가마솥의 뚜껑 있죠? 가마솥 보면 뚜껑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드라지고 땅은 사귀에 구리 기둥을 세우고 내 모퉁이, 내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워서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둘이고 달이 둘이었대요. 근데 달 하나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을 마련하고 해 하나 떼어서 큰 별을 마련하고 잔챙이 별들은 백성의 직성별을 마련. 이 직성별 밑에 나오죠. 사람의 행년에 따라 운명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나오죠. 하여튼 그런 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쩌고. 자, 됐죠?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다가 그 28쪽이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미륵님이 탄생을 했어. 그렇죠? 미륵님의 세월에는 생화식을 잡사녀. 이 생화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생이라는 게 뭐예요? 생식, 그렇죠. 생식과 화식이죠. 그러니까 생으로, 요즘에도 이렇게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막 쌀 같은 걸 막 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수련하는 분들을 보면. 그걸 잡사시와 잡숫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륵님은 섬두리로 잡수시와, 여기 섬두리는 섬단위, 한섬 단위라고 나왔죠. 엄청 많이 먹는다는 소리예요. 말두리로 잡수고,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무슨 신화? 이 사람들은 소인이에요, 거인이에요? 네? 소인이에요? 엄청 많이 먹는데? 거인 신화죠, 거인 신화. 섬 단위로 먹는다니까 한 번 먹을 때 막 섬 단위로 먹는다고. 막 한 번 딱 먹을 때 쌀 한 가마씩 먹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거인 신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게 쭉 나와요.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30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30페이지 보세요. 거기 2라고 써진 거 있죠. 옛날 시절에 거기 미륵님이 한짝 손에 은쟁반을 들고 한짝 손에 금쟁반 들고 하늘에는 하늘에 요즘 말로 뭐 이해는 하시겠죠. 어렵진 않죠. 하늘에 축사, 그러니까 제를 막 지냈는데 하늘에서 벌기라는 게 벌레라고 써놔요. 벌레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서 금쟁반에 5명, 5이고 은쟁반에 5이에요. 그 벌레가 자라서 금벌레는 사나이가 뭐겠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죠. 남자. 사내로 되고 은벌레는 계집, 여자로 됐다는 거예요. 은벌레가. 그래서 금벌레, 은벌기 자라서 부부로 마련하여 세상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상이 벌레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천지가 개벽이 됐다가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천지 개벽,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천지 분리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미륵님이 나오는 거죠. 미륵님. 자, 미륵님이 나와서 이제 근데 미륵님의 식성이 어떤 식성이에요? 아주 대식가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대식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세상 사람 낳고 미륵님 세월에는 섬들이 말들이 잡숫고 엄청 많이 먹죠. 인간 세월이 태평하고 그랬는데 석가가 나타나. 이 세월을 앉아서 아사 빼짜고 마련. 그러니까 이제 석가하고 이제 미륵하고 싸우는 거죠. 자, 31쪽 보세요. 그래서 미륵님의 말씀이 아직은 내 세월이다. 너의 세월은 못 된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미륵과 석가가. 석가님의 말씀이 미륵님 세월은 다 갔다. 이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어떤 경쟁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경쟁이에요? 인간 세상 써보세요. 인간 세상
차지하기 경쟁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않나요? 미륵하고 지금 석가가 싸우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경쟁 주자는 누구다? 미륵님과 석가입니다. 이야기 좀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 둘이서 이제 인간 세상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님 세월은 다 갔다 뭐 했죠? 너의 세월을 빼앗겼거든. 너와 내가 내기를 하자 이거예요. 내기하자고 나오죠.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그러거든 동해 중에 금병에 금줄 달고 나왔죠. 여기 금줄을 달라는 거예요. 석가님은 은병에 은줄을 달고 미륵님의 말씀이 내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의 세월이고 내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의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 세월 아직 아니라 동해 중에 석가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님이 네미러스와 이게 나왔죠. 승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미러스와라는 게. 밑에 설명이 나와요. 각주에. 또 내기 시행 한 번 더 하자. 성천강 여름에 강을 붙이겠느냐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밑에 보세요. 얼어붙게 하겠느냐라고 나오죠. 강을 얼어붙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미륵님은 동지체를 올리고 여기도 동지체가 나오죠. 글로 쓴 증서. 그다음 석가님은 입춘체를 올려. 그래서 또 강이 맞붙고 석가님이 졌다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졌으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막 경기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경기에서 졌어. 그러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3세판이야. 뭐 삼신알미도 있고 금운동도 있고 우리나라가 되게 삼을 중시해요. 맞죠? 삼을 중시하잖아요. 뭐 3세판 하여튼 삼신알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너와 내가 한 방에 누워서 모란꽃이 모랑모랑 피어서 내 무릎에 올라오면 안녕하세요. 내 세월이고 너의 무릎에 올라오면 네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석가가 도적심사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도둑 심보를 먹고 반잠은 속임수라고 써보세요. 속임수. 미륵은 찬잠을 잤다가 미륵님 위에 모란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그러니까 속임수,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속임수 써가지고 속임수 써서 승패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는 거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승패가 역전이 되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승복해. 맞나요? 다시 승복해. 뭐 이거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야기죠. 지금 32쪽에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가가 결국은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할까요? 네? 석가가 차지. 석가가 인간 세상을 차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보면 석가모니를 정말 믿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석가가 출현해서 미륵과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경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병줄 달고 끊어지지 않기. 그다음에 강을 붙이기. 또 잠자면서 모란꽃 피우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누가 속임수를 썼어요? 문제는 석가모니가 속임수를 쓴 거예요. 맞죠? 지금 아까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무릎에다가 이제 뭐 꽃이 피었지 만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 보면 뭐냐? 인간 세상이 부정하다. 인간 세상이 여러분 인간 세상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살아보니까. 네? 인간 세상이 부정해요. 부정한 이유가 여러분 인간 세상이 부정한 이유가 뭐에 있다? 석가의 속임수에 있다는 거예요. 석가의 속임수에 있다. 이거 지금 석가모니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야기예요. 지금 인간 세상이 다 부정한 거. 이 햄릿 같은 경우는 그 셰익스피어 햄릿 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The time is out of joint.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O curse by. 오 저주받을 운명이요. N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햄릿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세상이 부정한 이유가 뭐에 있다? 석가의 속임수에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서사무가 이야기예요. 서사무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의 의미, 맥락들을 다 따지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의미의 맥락들이 흘러가는구나를 알면 돼요. 흘러가는구나 알면 나중에 이제 리포트가 이제 중간에 나올 때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게 중간에 리포트, 이게 아마 리포트 과목일 거예요, 맞죠? 중간 리포트 확실하죠? 네. 리포트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나왔더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또 리포트가 만약에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쭉 흘러가는 내용으로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향가 쪽이에요, 향가. 향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향가. 속도는 따로 가실만 한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신이 없어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향가라는 말 들어는 보셨어요? 향가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향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향가. 응? 이거 어렵죠? 이게 시골 양자니까 시골 노래. 향가가 시골 노래예요? 아닙니다. 이거 잘 알죠? 향가의 향자는 시골 향도 돼요, 물론. 여기서는 시골 향자가 절대 아니에요. 시골 향자가 아니에요. 그럼 향은 뭐냐? 신라를. 자, 그러니까 다시 연결시킨 거예요. 신라의 노래. 지금 제가 앞에 두 장 한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이건 별 영양가가 없어. 진짜 영양가가 있는 게 이 책은 3장부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는 뭐다? 워밍업이었어요, 워밍업.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어디 노래다? 신라의 노래인데 향가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향가가 글자 보면 이상하게 생겼죠? 네.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잠깐 볼게요. 45쪽을 한번 펴볼까요? 45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박스 네모쳐가지고 약간 하늘색 바탕에 뭐가 써졌죠? 뭐라고? 네, 네. 이거 글자도 읽기도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 일단 읽기도 어려워. 근데 이게 읽는데 하나는 음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는 뜻으로 읽어야 돼.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글자 여러분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신라 시대에는 우리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신라 시대? 없어요.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드셨고 1446년에 반포했잖아요. 네. 맞나요? 반포했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말이. 우리말이 없는 그 시대에 이 향가를 쓰려니까 하나는 음으로 읽고요. 하나는 뭘로 읽어요? 뜻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겠죠. 여러분 이 향가를 해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향가를 해독하신 분. 모르세요? 이거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국보. 우리나라 국보. 양주동 박사님이 해독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분이 그 뭐죠? 영문학 전공이 국문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영문학 전공자고 학위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박사는 아니고 학사. 옛날에는 학사도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양주동 박사님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우리 그걸 연구를 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향가를. 그래서 자기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절에 막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이걸 해독을 한 거야. 그래갖고 밑에 보면 45쪽 보세요. 양주동 해독, 김한진 해독이라고 있죠. 네. 양주동 박사하고 여러분 김한진 박사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양주동 박사는요 향가를 문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한진 박사님은 향가를 이분은 자 양주동 박사는 문학 전공자고 김한진 박사님은 어학 전공자예요. 어학 전공자 뭔지 아시겠죠? 국어학 이런 거 뭐 중세 국어 이런 거 전공자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국어학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양주동 박사님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을 더 중시할까요? 좀 여러분 생각할 때 양주동 박사님의 해석을 훨씬 더 중시해요. 양주동 박사 해석을.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향가는 삼국사기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아니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사기가 아니라 유사에. 그래서 이 향가는 어디의 노래다? 신라의 노래다. 신라의 노래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라의 노래만은 아니에요. 신라의 노래라고 했지만 자 향가는 이렇게 써보세요. 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불려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전기 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이 예종의 도이장가라는 작품이 나와요. 도이장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이장가 처음 들어봐요?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도이장가 이 예종이었어요. 도이장가를 쳤는데 이 두 명의 장수가 누구냐면 김락이라는 사람과 신순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건 있죠. 왕건을 대신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살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두 분을 추대하기 위해서 노래고요. 대부분은 신라예요. 근데 이 고려 전기의 도이장가는 작품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작품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향가는 자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향가는 재밌어요. 한가 알면 사구체가 있고요, 팔구체가 있고요. 자 써놓으세요. 10구체가 있어요. 좀 향가를 알려면 여러분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적어. 여러분 사구체가 뭐겠어요? 사구체가 뭐겠어요? 네 줄. 그럼 팔구체는 몇 개 있어요? 팔구체 8줄. 맞나요? 10구체 10줄. 이거 어렵지 않죠?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좀 더 작품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8구체요? 4구체요? 4구체는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쓰려고 폼 잡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뭐 사랑의 편지를 쓰려고 그래. 4줄로 끝나요? 10줄 막 20줄 써야지. 짧은 게 중요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향가에서는 뭐 그런 의견도 좋아요. 근데 상가에서는 19체 향가를 제일 알아줘요. 19체 향가. 이 19체 향가 속에 여러분 우리 여름에 한마음 축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뭘 이야기해서 19체 향가 중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제망매가 나오는 거예요. 제망매가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제망매가. 이게 무슨 향가다? 19체 향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고체.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외우는 방법은 서풍헌도가 모처도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서풍헌도가 이건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서풍헌도가 모처도에 있다. 뭔 소리냐? 자, 서풍헌도 이게 4구체고요. 모처도가 8구체고요. 있다가 19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설명까지 하고. 그럼 서는 뭐냐? 서동유. 풍유. 헌은 헌화가. 도는 도솔가. 자, 요게 네 글자로 돼 있어요. 네 줄. 아시겠죠?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자, 모처도는 뭐냐? 뭐겠어요? 오죽기랑 서용가. 그다음 뭐겠어요? 도의장가. 자, A까죠? 나머지는 전부 뭐다? 19체. 자, 쉽지 않나? 이 정도로 외우면? 어렵지 않죠? 서풍헌도가 모처도에 있다. 자, 서풍헌도 4구체, 모처도 8구체, 나머지 19체. 됐죠? 자, 서동요라고 할 때 이 서동은 뭐냐면 이 서가 무슨 서자인지 아세요?
마. 여러분 고구마 같이 생긴 마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마라는 게 있어요. 되게 맛있잖아요. 마 해가지고 이렇게 우유도 주스도 만들고 하는데 서동이 하면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 국문하면 서동이 하면 여러분 어딜 가야 돼요? 서동이. 경주요. 백제 유적이죠. 부여로 가야 돼요. 부여에 어디가 있냐? 국남지. 여러분 국남지라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국남지는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남지 그 연꽃이 맞는데 국남지의 뜻이 뭐냐? 국남지. 궁의 남쪽. 네, 그렇죠. 궁의 남쪽에 이치가 연못지잖아요.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국남지가. 궁의 뭐라고요?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꼭 가보셔야 한다니까. 가보신 분, 국남지. 아, 여러분 가실 때 너무 천지네. 여기 국남지에 가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서동과 누구의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할 게 너무나 많아. 자, 봐요. 요 이야기만 하고 좀 쉴게요. 이 서동의 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재밌잖아요. 서동이가 어디 사람이냐? 백제 사람. 근데 뭘 팔고 다녀요? 말을 팔고 다녀요. 그리고 이 서동, 그다음 선화공주는 어디 사람이에요? 신라의 딸이에요. 신라의 공주 딸이에요. 근데 아니 왕의 딸. 말이 꼬였어. 공주 딸이 맞네. 그러니까 근데 서동이가 이제 말을 파는데 어떤 소문을 듣냐면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들어. 선화공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이 사람 되게 가난해.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거기에 가면 할 얘기 너무 많은. 포룡정이라는 그 국남제 가면요. 포룡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경치가. 포룡정에 가면. 거기 가보면 연못 사이에 이렇게 쫙 있는데요. 서동의 어머니가 서동을 어떻게 낳느냐? 서동의 어머니가 이제 그 과부였는데 연못가를 갔는데 갑자기 이 포룡이라는 게 안을 포자에 용자예요. 용이 껴안았다는 거예요. 용이 껴안은 정자. 용이 껴안아가지고 서동의 어머니와 이 사이에 누가 나온 거예요? 서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룡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이 껴안았다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용과 뭐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왕이에요. 용의 눈물 있죠. 왕과 서동의 어머니죠.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서동은 왕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국문과 오셔서는 그거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말을 팔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신라에 가면서 애들한테 말을 막 줘. 요즘으로 말하면 맛있는 거 준단 말이에요. 고구마,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주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저기 보세요. 45쪽에 나오는 선화공주님은 있죠. 45쪽 봐보세요. 선화공주님 요것만 이야기하고 좀 쉴게요. 양조동 해석만 볼게요. 오른쪽은 볼 거 없어요. 선화공주님은 알겠죠? 그 우리말 한자는 어려우니까 빼고 남그스기 이게 그스기는 밑줄에서 몰래란 뜻이에요. 몰래 그스기. 여러분 스 발음은 이걸 반침이라고 하는데 아주 국악에서 강의를 할게요. 반침은요 시옷과 지읒의 중간으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스다.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에 서세원 그 개그맨이 오늘은 웬시 들어보셨어요? 네. 웬시도 아니고 웬지도 아니죠. 그 발음이에요. 오늘 웬시. 그러니까 남그스기. 이걸 남그스기가 아니에요. 그스기. 남 몰래 얼어두고 정을 통하고 얼어두고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인데 국문학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얼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아이고 추워할 때. 두 번째는 정을 통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어른이 왜 어른인지 아세요? 어른이 자 보세요. 어른이라는 게 어른이 여러분 어원이 얼운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얼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얼우다 이게 정을 통하다예요. 플러스 니은. 이 니은이 그럼 니은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로 알고 있잖아요. 명사형 어미 이게 아주 독특해.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어른은 뭐냐? 정을
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진짜로. 얼운인데 얼우다하고 니은이 붙은 거예요. 얼우다에 니은이 붙어서 정을 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 몰래 정을 통하고 마뚱방울이 뭐냐면 마파는 그 서방인 서동을 이런 뜻이에요. 마뚱방이라는 게 마파는 남편 서동을 의는 밤에라고 써봐요. 밤에 몰은 몰래라고 써봐요. 몰래 안고 가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주가 결혼할 수 있어요? 딴 사람하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뭐라고 하냐, 소동 노래를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얼레리 꼴레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뭐 철수와 영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고 하는 거 진짜. 이 소동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얼레리 꼴레리 노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밌죠? 되게 막 그 서동요 속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백제의 정치적인 작전이라는. 그렇죠. 예, 잠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2교시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정치적 작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하고